여러분의 미래 동반자, 밀레니얼과 Z세대의 테크 트렌드 소식을 전하는 뉴즈앤더시티입니다. 오늘 뉴즈앤더시티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웹툰,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는 가상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두 소재 모두 몰입하는 경험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새벽 늦게까지 웹툰을 정주행하거나 VR을 통해 내가 아닌 아바타의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신 적 있지 않나요? 그 경험은 현실의 나를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에 빠지는 몰입을 선사했고요. 과거에는 이런 경험을 주는 매체가 흔치 않았지만 다양한 모바일 앱이 등장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같은 시간,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전과는 또 다른 문법으로 살아가겠죠. 어쩌면 미래가 아닌 지금,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네요. 오늘 뉴즈앤더시티를 통해서 MZ세대의 상황을 발견할 것이라 예감하는 이유입니다. 도시의 밤이 깊어가는 수요일 뉴즈앤더시티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가연이고요.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특별 게스트, 이번에는 제가 모셔왔는데요. 웹툰의 세계를 거쳐 이제는 가상현실 스타트업을 세운 양병석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코믹스부의 양병석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잠깐 우리 양병석 대표님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요. 웹툰과 가상현실 이 두 개를 이렇게 이 산업을 이끌어가고 계신 대표 주자십니다.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믹스부라는 VR 웹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양병석 대표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또 잠깐 PD를 했었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라는 정부기관에서 VR 관련한 정책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콘텐츠와 기술을 갖고 만든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초록창 웹툰 PD를 하셨는데 워낙 이제 웹툰계에서는 웹툰 산업에 어떻게 보면은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 현장이 있으셨네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록창 웹툰이 본격적으로 사업화될 때 이제 멤버셨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기술과 접목한 웹툰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일부는 밀레니얼과 Z세대, 그들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시간, 김가연의 MZ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주제는 우리의 특별 게스트 병석님에 맞춰서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뉴즈앤더시티에서 자주 다뤘는데요. 바로 VR, 가상현실 이야기입니다. 네, 뉴즈앤더시티에서 VR 자주 다뤘었죠. 네, VR 콘서트부터 VR 청와대까지 가상 공간을 누비는 MZ세대 소재는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 일단 1부 시작으로는 한번 VR로 요즘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추려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저부터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소재가 고갈될 때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는 이번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VR로 할 수 있는 건 VR 콘서트. 그쵸. 네, 저희가 다뤘었던 바로 가상현실에서 콘서트를 하는 VR 콘서트를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만화를 하니까 일단은 웹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자세히 VR 웹툰이요? 네. 네,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VR 웹툰. 웹툰이라고 하면 사실은 웹툰이라는 용어 자체가 웹에서 보는 만화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VR 웹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건 VR 툰이라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웹에서 안 되는 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조의 영역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 조의 영역이라고 그거는 사실 그것도 이제 VR 툰이라고 이들이 이야기하시는데 3D 툰이죠. 그래서 3D로 풀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가님이 그린 건 아니고 웹툰의 소재를 가지고 VR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고요. 더 만화에 가까운 건 저희랑 그다음에 이제 스피어툰이라고 호랑 작가님. 예전에 봉천동 귀신으로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럼요. 워낙 그 공포 웹툰 잘 그리시는 분. 네네. 그분 것도 이제 그분 거는 이제 그림들을 이제 뜯어갖고 보통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서 말풍선과 이제 소리로 만들어지는 460도 그 웹툰이 있어요. 스테레오스코피 방식에. 그리고 저희는 360도 이미지 방식. 엄밀히 말하면 사실 360도 영상과 좀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VR 만화예요. 그래서
만화라고 하면 조금 영상과 무슨 차별이 있냐라고 말했을 때 만화는 사실 가장 큰 특징은 말풍선이에요. 아, 그쵸. 네네. 말풍선에 텍스트를 적어서 사실은 더빙이 아니라 그 말풍선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심지어는 효과음도 글자로 써져 있죠. 보통 효과음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막 그리고, 후궁 이런. 네. 그리고 칸으로 나눠서 한 공간에 사실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면에 다른 시간의 공간을 한 군데에다 표현하는 게 사실 만화라는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한 장에 보면은 여러 개의 칸이 있어서 좌에서 우로 쭉 보면서 다른 시간이 한 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거든요. 네. 그거를 VR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는 미디어에 대한 주제에 가깝습니다. 아. 그 칸 각각이 그러면 움직이는 건가요?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움직이지 않아도 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그게 다음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만화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칸이 사실 시간을 표현을 한다. 그게 애니메이션이다. 그게 애니메이션과의 차별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까 360도로 표현을 한다 하셨는데 예를 들면 영화관에도 막 스크린 X 해가지고 이렇게 그 시야 딱 눈앞에 보이는 스크린이 외로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거를 웹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웹툰 하면 다들 이제 모바일을 떠올리시는데 모바일 시대에 들면서 작가님들이 굉장히 큰 벽에 부딪혔어요. 어떤 벽일까요? 너무 작아서. 아, 하긴. 네, 열심히 그리는데 너무 빨리 봐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퀄리티나 니즈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작은 공간에서 스토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체스트샷 정도? 그러니까 멀리 주인공을 잡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네, 대부분 대화나 어떤 텍스트 위주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드라마나 로맨스가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예전에 책 만화에 비해서 판타지나 이런 좀 그 오페라 스타일이 굉장히 큰 스케일은 웹툰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생활툰이나 그쪽에 이제 공간 위주의 스토리가 펼쳐졌던 게 웹툰 시장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여성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로맨스 웹툰들이 늘어났던 이런 형식이었는데 VR에선 다시 지면 만화에 있었던 어떤 스케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 가로로 넓어지는 네. 그 스케일. 가로로 넓어지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책보다 더 크죠. 오히려. 오, 되게 재밌네요. 기기 자체 그 크기에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네요. VR은 사실은 360도 공간, 그러니까 360도 이미지다 보니까 책은 기껏 해봐야 뭐 A4보다 좀 큰 사이즈인데 A4 중에 주변에 방을 다 지면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죠. 어떻게 보면 그런 한계를 그런 공간의 한계를 확 넓어주네요. 네네. 그래서 지면 자체가 360도 공간을 캔버스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VR 만화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그림을 그려라는 게 늘어나니까 예, 좀 부담스러워하시긴 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웹툰의 주인공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VR 웹툰 되게 좋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를 진짜 가상 그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네.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예, 예전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저희가 VR 웹툰을 서비스를 막 했을 때 동인 이미지들을 좀 올렸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인데 네. 개인작을 했던 걸 올렸었는데 그게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아는 캐릭터가 바로 자기하고 1대1 사이즈로 나오니까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진짜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나누님이 원피스를 그렇게 재밌게 보셨다고. 네. 전 어렸을 때 제가 원피스 상디 팬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중학생 때 좋아했는데 친구들이 장난으로 너 내가 상디 뭐 찢을 거야 이렇게 하면 제가 울었어요. 상디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현실의 캐릭터 생각을 한 거죠. 그 정도로 어떤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상 현실을 통해서 눈앞에 있다고 하면 되게 엄청난 경험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 테스트로 만들었던 것 중에 스튜디오 지브리의 명장면을 360도 이미지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좋다. 너무 좋겠다. 네. 물론 이제 저작권상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갖고 사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좋아했던 작품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 명장면 안에 들어가 있다니. 되게 새로운 경험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장면이 있으면 그거를 추가적으로 뭔가
그려서 만들어내는 그쵸. 이미지인가요? 뒤에를 그렸죠. 없는 원래 부분을 없었던 만들어내는 영역들은.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사이즈만 커져도 사실은 되게 느낌이 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배경 같은 게 원래 지브리끼 좀 예쁘니까 네. 그걸 좀 복사를 해갖고 그 영화 넓게 해갖고 비슷하게 좀 꾸몄었거든요. 너무 감동적인 경험일 것 같아요. 네, 저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그 띵동에서 본 콘텐츠인데 어떤 명작 그림을 예를 들면 방고우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 네네. 그림을 이렇게 확장을 해서 네.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끔 그렇죠. 한 네. 그거랑 같은 비슷한 그런 비슷한 개념인 거죠. 거예요. 네. 그런 경험들은 특히 아까 말했던 정말 그 작화가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아름다운 그런 작화들로 하면 되게 힐링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코로나 시대에. 네. 네. 재밌는 게 사실은 사진보다 그림이 해상도가 훨씬 높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사진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버리면 저기 멀리 지나가던 사람이 찍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해상도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눈이 해상도를 높여요, 자동으로. 네. 그러면서 도트가 보이죠. 근데 만화는 그런 이미지를 안 그리죠. 아니면 뭉개죠. 작가님들이 보통 이제 뿌옇게 처리를 하거나.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되게 깨끗하다고 느껴요. 오히려. 네. 그럴 수 있겠다. 지금 또 이제 VR로 웹툰을 새로운 가능성을 또 봤는데 이제 나노님 차례입니다. VR로 할 수 있는. 저는 예전에 하고 싶었던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VR 피트니스. 오, 요새 또 핫하죠. 그렇죠. 그거만 되고 미국에서는 그게 잘 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유사 서비스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그 예전에 그 저랑 지훈님이 한번 이제 VR 피트니스 어떤 아이디어 상품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VR 기기를 끼면 내 자세가 제대로 예를 들면 스쿼트라고 치면 스쿼트 자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VR 기기가 다 측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화면도 내가 지금 막 재미없게 집안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푸른 뭐 들판에서 하는 것 같이 그런 기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자전거를 탄다든지 뭔가 카누 뭐 이런 걸 할 때도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하면은 되게 사이클링 같은 경우에 헬스장에서 하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영상이랑 같이 보면은 결국엔 몰입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되게 몰입도 잘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저를 대입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헬스장이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럼 제가 또 VR로 할 수 있는 영역 생각을 해볼게요. 전 VR 여행이요. 저는 이게 정말 VR 기기가 줄 수 있는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VR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돈은 있어요. 여행 갈 돈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여행 갈 체력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실버 세대라고 해서 만약에 정말 여행 가고 싶은데 만약 몸이 안 좋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제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저는 되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현실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VR 여행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님 차례입니다. VR로 또 풀 수 있는 영역. VR 쓰임새. 갑자기 다시 돌아오니까. 예. 게임이죠. 사실 첫 번째로 게임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초창기 VR 시작할 때 창업을 해서 사실 게임 회사들한테 오히려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왜냐면은 많은 심사를 하신 분들이 다 게임에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걸 안 움직이잖아요. 저걸 꼭 VR로 봐야 되잖아. 네, 저 3D가 아니면 VR이 아니다. 인터랙티브가 없으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VR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은 인터랙티브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 VR이라는 환경에서 다양한 미디어가 옮겨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웹툰을 얘기했던 거지만 게임은 좋습니다. 역시. 음악 게임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막 움직이면서 뛰는 거나 아니면 뭐 테니스 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말 그대로 지금 언택트 시대 말 그대로 방에서 못 나가는 거에서 근데 저도 자가격리 경험이 있는데 자가격리 했을 때 그 위에서 침대 위에서 VR 쓰고 열심히 테니스도 치고 그러고 있었어요. 되게 건강하게 자가격리를 하셨네요. 와, 이제 또 나나님의 차례입니다. 저는 항상 제 니즈에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저같이 이제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가상 현실의 VR을 통해서 데이트를 가상 현실의 아바타와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걔랑 얘기도 하고. 진짜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가상 캐릭터인가요? 아, 가상 캐릭터죠. 가상 캐릭터. 이게 소셜 서비스냐 아니면은 버추얼 걸프렌드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거든요. 서비스가. 이 시장도 니즈가 있죠. 있죠, 당연히. 네. 의외로 그 소니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컨텐츠가 사실은 그 가상 걸프렌드였고, 맞아요. 사실은 성인 쪽에서도 가장 핫하게 또 떴던 컨텐츠도 역시 가상 걸프렌드 컨텐츠였어요. 신기하군요. 네, 갑자기 제가 이상한 사람이 그러면은 저희가 정말 가상현실 기술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니 너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들어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1부에서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특히 VR의 경우는 젊은 세대 게이머들이 빠르게 받아들이는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몇 년 전만 해도 VR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은데 분명 관련 기기나 기술이 더 발전한 덕분이기도 할 것 같고 사람들이 가상의 세계관, 캐릭터 설정에 맞춰서 시간을 쏟는데 더 익숙해진 덕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VR이 계속 뜰까요? 아니면 확실히 이번에는 이전과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다들 앞으로 VR이 MZ세대의 일상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궁금합니다. 아, 이건 정말 병석 대표님이 정말 잘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VR이 이제 대중으로 들어오기 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오큘러스 퀘스트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기록들을 다 갈아치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정 이상 볼륨이 돼야 이제 서로 소문도 타고 가잖아요.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물론 한국만 따지면 아직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말 그대로 대박 콘텐츠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감이나 이쪽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VR이나 요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그리고 AR도 사실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AR이나 VR이나 사실은 기술은 밑에 기반으로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R 기술이 발달을 하면 VR도 당연히 같이 올라갑니다. AR로는 사실 한번 증명이 됐죠. 저희 포켓땡고, 포켓땡고 그게 한창 이슈가 됐죠.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저도 이제 포켓땡고를 했었고 저는 막 전설의 포켓땡을 잡으려고 막 제주도까지 가고 했었거든요. 진짜? 정말요? 그리고 막 제 친구랑 같이 올림픽공원을 막 돌고 그때 막 겨울이었는데 패딩을 입고 3-4시간 손이 막 동상 걸릴 정도로 얼면서 잡고 그랬었는데 제가 원래 평소에 게임을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게 되게 AR의 대중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VR 교육 쪽을 네네. 이제 보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MZ세대, 1020 세대의 일상이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VR이라고 말하면 꼭 HMD 헤드셋을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미 억대 유저를 가진 VR 서비스가 있어요. 억대 유저요? 네. 바로 초록 회사에서 만들었던 네. 제페땡. 네. 그래서 기기가 좋아지면 언제든 넘어갈 준비는 애들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정말 놀랐던 게 한번 MBTI를 10대들한테 묻는 질문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10대들의 대상이 뭐 가상현실에서의 저요? 아니면 현실에서의 저요? 그렇게 물었던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의 자아와 오프라인의 자아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컨셉질인가? 맞아. 재밌지 않아요? 되게? 다 달라요. 저도 예전에 어린 친구한테 너 농구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보통 농구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하는 농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꼬마애가 게임에서의 농구를 말하는 건지 실제 농구를 말하는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와. 그래서 진짜 사고방식이 완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진짜 예전에 저희 이제 밀레니얼 꿈물에 있는 저희들과는 꿈물 뭔가 슬픈데 네네. 관계 있는 저희 이제 VR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네요. 나노님은 어떻게 보세요? VR이 MZ세대의 일상이 될 것인지. 저는
저도 완전 일상이 충분히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몰입도 이제 측면에서 뭔가 너무 흡입력이 강하다 보니까 제 또 친구 중에 한 명 목잘남이라고 있는데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 또 다른 광우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광우님 집에 가면 VR 게임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 비트에 맞춰서 이렇게 휘두르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치는 거 그 게임을 이제 목잘남이 엄청 좋아하는데 그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은 얘는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 막 거의 자기는 이 게임을 할 때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몰입을 엄청 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 이런 거를 하면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몰입을 더 할 수밖에 없고 더 중독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재밌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그럼 저희 셋 모두 공통으로 VR이 네. 뭔가 미래 일상에 들어올 것이다 네네. 라고 결론이 나네요. 그러면은 띵동 테크 트렌드 1분 정리 후에 오늘의 2부로 찾아올게요. 2부에서는 요즘 애들의 스마트폰을 엿본다 나너의 잽잽잽 코너가 기다리고 있으니 주파수 고정. 잠시 후 만나요. 오늘의 트렌드 1분 정리. 세계 3대 레이블이라고 불리는 워너 뮤직그룹. 이 회사가 인터넷 짤, 밈을 만든 회사를 인수해서 눈길을 끕니다. 인수 금액은 하나로 무려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졌는데요. 세계적인 레이블은 왜 인터넷 짤 제작사를 인수했을까요? 가장 유력한 이유는 바로 이 인터넷 짤 회사가 파악한 젊은 밀레니얼, Z세대의 데이터입니다. 이 회사는 인별그램, 띵동, 스냅땡과 같이 전 세계 1020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유머짤을 올리는 채널을 운영 중인데 총 구독자가 무려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MZ세대가 어떤 밈에 반응하는지, 어떻게 컨텐츠에 반응하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겠죠. Z세대의 패턴을 아는 이들은 Z세대에게 먹히는 짤을 만들고 Z세대의 브랜드를 알리는 회사들은 이 회사를 통해 재밌게, 쉽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짤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노하우와 고객에 대한 정보가 앞으로 주요 소비층이 될 Z세대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겠죠. 인터넷 생활이 당연해진 MZ세대, 이들을 알고 싶다면 짤을 알고 있는 게 필수가 될 듯합니다. 요즘 애들이 전하는 테크 트렌드 소식 뉴즈앤더스티. 방금 전해드린 트렌드 1분 정리. 나너님, 병성님이 보시기엔 어땠나요? 저는 밈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요즘 저희가 띵동을 하는 크리에이터로서도 그 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밈이 유행하는 게 곧 트렌드가 되는 시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밈을 만드는 회사를 밈이 곧 트렌드라고 저는 컨텐츠계에서는 밈이 트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한 게 되게 똑똑한 무브라고 저는 생각하기는 합니다. 네. 특히 4천만 명의 이용자면 어마어마한 거니까요.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 수준인데. 네. 그럼 병석님께서는 저는 그 초록창에 보면 갯짤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초록창의 웹툰 서비스에 특정을 캡처를 해서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남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알아요. 네. 그게 사실은 그것도 약간의 밈을 기반한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 그 밈이라고 하면 사실 분배라고 있어요. 네, 지금 분배라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선사시대 얘기 같긴 한데 그래서 사실 그 밈을 초창기에 생산하던 게 DC랑 그 다음에 뭐 초록창의 분배 그리고 뭐 지금은 판이나 뭐 이런 데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들은 당연히 콘텐츠 회사들로서 굉장히 욕구예요. 그리고 이제 소셜 회사들한테도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들에 의해서 적절한 인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온라인 시대로 개편이 되면서 밈의 역할이 훨씬 그 파급력이 커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막 갑자기 뭐 버거땡이나 이런 유명 큰 프랜차이즈들에서 옛날에 이제 짤들, 옛날에 밈들이 유행이 돌고 돌아서 다시 그 배우를 기용을 해가지고 정말 막 10년 전, 막 20년 전 드라마나 영화의 그런 짤들이 유행이 돌면서 그게 지금의 광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파급력이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밈의 트렌드를 저희가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부로 넘어가 볼게요. 뉴진더스티 2부는 나너님의 전속 코너입니다. 요즘 애들이 쓰는 앱을 속성으로 알려드리는 시간, 나나의 잽잽잽입니다. 오늘은 바로 웹툰 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웹툰? 이것도 제 전문 분야인데요. 네, 왠지 공유해 주시는 내용이 많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웹툰을 좋아해요. 새벽까지 웹툰 정주행을 하고 저는 일단 저의 하루 마무리를 딱 11시 되면 초록창 웹툰을 키고 딱 12시쯤 되면 빨간 창 이제 웹툰을 키면서 새로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딱 이제 보고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의 어떤 유일한 저의 힐링 시간인 거죠. 나노님은 어떠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웹툰을 예전에 그 마음의 그 소땡? 네, 그거 이후로는 이게 다 본 정주행을 한 웹툰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정지된 화면보다는 약간 움직이는 화면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화나 이런 쪽에서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기억나는 웹툰은 그거 한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한번 가장 좋아하는 웹툰 그리고 웹툰 플랫폼 웹툰에 빠졌던 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전 병성님부터 궁금해요. 워낙 또 이제 웹툰 PD님도 하셨는데 가장 최애 웹툰이 가장 최애 웹툰은 누구 PD로서 발언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말하면 어떤 작가님들끼리의 그게 있기 때문에 작가님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PD는 절대로 내가 이걸 가장 좋아한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 지금 전직 PD여도 안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다 여러 작가님들하고 아직도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만 제가 좋아하는 건 주로 SF나 판타지 쪽이었고요. 그게 메인이었어요. 제 쪽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웹툰 플랫폼을 어떤 걸 가장 좋아하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는 초록창이고요. 네. 앱을 잘 만든 거는 빨간창입니다. 오, 굉장히 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분석해 주셨네요. 네. 그럼 대표님이 웹툰에 빠졌던 계기는? 저는 웹툰에 빠졌던 계기라기보다는 만화에 빠졌던 계기를 말하는 게 맞고요. 좋아요. 네. 제가 만화에 빠졌던 계기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옆집에 형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네. 거기 보물섬이 꽂혀 있었어요. 보물섬이 꽂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 신문수 작가님 거 뭐 로봇집바라든가 이런 선생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완전히 빠졌었거든요. 그걸 보러 놀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소아과를 자주 갔는데 네. 거기 가도 이게 쫙 전집이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료는 30분을 보고 거기서 3시간, 4시간 앉았고 그걸 만화책을 봤어요. 그래서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취미가 조금 있다 보니까 계속 만화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사실 이제 최초로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만화 주제가들 모아서 게시를 했었어요. 학교 학생 때. 네, 그래서 저작권 경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그래도 팬심으로 정말.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만화 글을 쓰다가 그 블로그를 보고 웹툰팀에서 연락이 와서 네, 갈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정말 찐팬이셨네요. 찐팬. 그렇죠. 그러면 찐팬인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만화책. 이제 그거 좋아하다가 당연히 이제 웹툰이 생기면서 당연히 다 이어지는 거니까 좋아하게 됐고 저도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 집에 제가 그린 만화책만 한 20권이 넘는데요. 워낙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작품 좀 보여주시죠. 그럼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나중에는 뭐 내가 내일 하면서 나만의 만화책방을 차려야지 막 어렸을 땐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리고 저는 정말 막 그 애니땡 TV 막 이런 그런 만화 전문 TV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아예 그 비디오로 다 녹화를 막 했었어요. 공 비디오를 사서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하면 다 녹화를 하고 저도 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한창 이제 세일러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막 초등학교 때 우리 일기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일기 때 뭔가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라 하잖아요. 일기한테 친구한테 편지 쓰는 것처럼. 그럼 저의 이제 친구는 항상 세라였어요. 세라야 안녕. 난 오늘 이런 하루를 보냈어. 하면서 이제 엄청 세일러문을 좋아했었고
막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웹툰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만화를 좋아했던 이유가 뭔가 특히 이제 만화책을 읽으면은 그 안에 엄청난 세계관과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근데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되게 전 장르 안 가리고 다 좋아했었던 뭐 액션부터 뭐 순정 만화, 뭐 SF 다 좋아하는. 그리고 웹툰은 제가 좀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되게 좀 성장형 웹툰들 되게 그런 걸 되게 요새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빨간창 웹툰 그리고 초록창 웹툰 다 좋아하는데 초록창이랑 빨간창 웹툰들이 확실히 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의 선택에. 그 뭐라고 할까? 초록창은 조금 더 대중적인 조금 더 가볍고 대중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고 빨간 창은 조금 더는 어떤 한 20대, 20, 30대를 위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사실은 빨간 창과 초록 창을 비교할 때가 아니고요. 사실은 노란 창과 초록 창을 비교를 해야 돼요. 요즘에 노란 창이요? 메이저를 따지자면. 저 거기 봤었는데 네, 거기는 되게 좀 원래 떴던 웹툰들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구조 아닌가요? 그 초록 창은 사실은 여러 가지 라인업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작품성 있는 거, 대중적인 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져가는데 아무래도 대중적인 걸들 이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네. 특히 연령층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전체 연령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빨간창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극화 쪽 말 그대로 그 윤 작가님이나 네. 뭐 작가님들이 맞아요. 주로 이제 IP 쪽을 해서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갔어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툰의 가장 큰 트렌드는 네. 노란 창에서 일어난 트렌드예요. 웹소설을 웹툰화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점점 산업화되고 있는 구조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작가의 베이스였다면 지금 스튜디오 베이스로 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웹툰을 간다 그러면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냥 웹툰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난 그냥 그림만 그리겠다. 난 스토리만 하겠다. 확실하게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그러면서 예전에 유명하셨던 작가님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 밑에 어떤 에이전시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뭐 기존의 에이전시들은 좀 더 훨씬 성장을 했죠. 왜냐하면 초록창과 노란창에 콘텐츠를 공급을 하면서 그래서 노란창 쪽에 최근에는 그래서 노란창 콘텐츠랑 초록창 콘텐츠를 잘 비교를 해보면 노란창 콘텐츠는 그림체가 대부분 비슷해요. 그 이유가 이제 애니메이션처럼 어떤 체계가 잡혀 있고 그러면서 콘텐츠도 사실 되게 좀 안정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웹소설에 대한 것들 바로 적용을 해서 가는 이런 케이스고 좀 더 초록창은 작가주의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웹툰 형태다 보니까. 제가 노란창을 정말 처음에 막 생겼을 때 3, 4년 전? 그때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UX UI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확 떠나버렸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렇게 대중화된 거면 그 사이에 엄청 많은 발전이 있었나 보네요. 나중에 한번 저도 이 방송이 끝나고 오랜만에 다시 노란창을 다운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웹툰 얘기를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보냈는데 정말 저의 본격 사신 방송이었습니다. 네, 나노의 찝찝찝 2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병성님께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웹툰 1세대로 지금까지 쭉 웹툰 시장을 보면서 여러 앱의 흥망성쇠를 보였을 것 같은데요. 웹툰 시장, 웹툰 플랫폼 이렇게나 많은 앱들이 어떻게 될지 웹툰이 분명 핫한 컨텐츠 포맷이라는 건 알지만 정말 다양한 웹툰 앱이 생겨서 이 분야도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되게 유명한 분야니까 경쟁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웹툰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마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이 시장을 처음부터 되게 지켜본 분으로서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웹툰이 처음부터 좋았던 시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화가
빌려서 보던 데가 있었어요. 그쵸, 곳곳에서. 아 그럼요. 그쵸, 대여점, 있었죠. 대여점. 대여점이 시대가 있었어요. 저 진짜 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대여점 시대가 있었고 그러면서 대여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대여점이 출판 만화 시장을 좀 받치고 있었다가 사실은 타격을 받기 시작했는데 언제였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화 시장이 전체적으로 게임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조금 타격을 받았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포털에서 웹툰이라는 니즈는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니까 신문에서 보면은 사건 만화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역할이 같았던 거였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김종훈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건데 재핑 콘텐츠와 그다음에 그거 콘텐츠가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마음의 소땡은 중간에 들어가서 메인에서 보다가 재밌네? 다른 콘텐츠 없을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스토리 콘텐츠로 넘어가서 지속적으로 붙잡아두는 이런 거였고요. 그게 사실 웹툰 1세대. 그러니까 웹툰 정확히 말하면 1세대는 아니죠. 왜냐면 더 1세대는 그때 그 원희 작가님이나 뭐 마린 블러스나 이런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은 그냥 산업화되기 회사 이전에 개인적으로 연재하던 이런 것들의 형식을 잡아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포털이 앞에 나서면서 콘텐츠가 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유료 콘텐츠의 포문을 연 거는 뭐 회사였어요. 레땡. 네. 원래는 사실은 그 시작도 포털이 먼저 하긴 했어요. 근데 포털은 무료 콘텐츠를 앞에 내세우다 보니까 걔를 전면에 내세우지 못했고 그리고 모바일이 메인이 아니었죠.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앞에 안 나서 있다가 레땡은 모바일 메인 개인화되는 콘텐츠에서 유료 콘텐츠를 포문을 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특히 그러면서 서브컬처 시장을 끄집어낸 가장 공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웹툰이라는 시장을 확 넓혔던.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양사 그 초록창과 사실 빨간 창보다 노란 창이 이제 그 모바일 위주로 가면서 두 회사가 이제 IP 위주 시장. 그러니까 드라마나 이쪽으로 끌고 가면서 두 회사가 사실은 메이저를 잡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웹소설을 기반한 대중 콘텐츠 시장을 열기 시작한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와중에 사실 엘모사가 나면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잠깐 생겼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어요? 망하기도 했고요. 네. 일부는 사실은 에이전시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공급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노란창과 초록창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로. 산업화가 되면서 사실 피라미드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 사실 흔들리지 않을 걸로 보시겠네요. 지금 당장은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렇고요. 그리고 결국 그거 피라미드가 안착화되고 나서의 다른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IP 위주의 시장을 가다 보니까 예전에 예술 만화로서의 시장은 축소가 된 느낌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술 만화로서의 축대에 대한 부분은 뭐 만화영상진흥원이나 이 나라에서 좀 역할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뭐 최근에는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이제 그 EBS 통해서 뭐 독립운동 만화들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만화가 굉장히 대중한테 좋은 수단으로 간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씩 하기도 하고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는 포스타입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패트리온이라는 해외 모델이 이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콘텐츠를 작가가 만들면 그리고 후원을 해서 보는 구조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오픈마켓 형태로 조금씩 전환이 되는 모습도 또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픈마켓은 메이저 마켓이라기보다는 조금 음성적인 콘텐츠들이 좀 더 소비가 되는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재밌네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웹툰 독자로서 웹툰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렇게 어떤 점점 이 산업이 커가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한 2007년, 2008년 그때만 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그 포털 사이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오래 유치를 하기 위한 유저들을 좀 그렇게 되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신문방송학과 수업을 들 때 대학생 때
그때는 한 이제 2012년, 13년 이때쯤에는 이제 웹툰 작가가 정말 직업으로서 이제 떠오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만화가나 웹툰 작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미지가 엄청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사람들이 뭔가 꿈으로 말을 하게 되고 굉장히 좀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초입 단계였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봤더니 정말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월급이나 급여가 페이가 엄청 좋지 않았다가 이제 점점 그런 경쟁 플랫폼들이 생기고 광고가 붙고 하면서 이제 엄청 몸값들이 많이 올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돈 진짜 많이 버십니다. 돈 진짜 많이 벌고, 네, 진짜 많이 벌고요. 그리고 넥스트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뭐 저희 같이 어떤 신기술에 대한 니즈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나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기술이 이러한 콘텐츠 플랫폼에 어떤 것들 기여를 할까라는 고민들인데요. 그러니까 기술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 증명된 건 넷플릭스처럼 뭐 추천을 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콘텐츠 제작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어시스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배경 어시나 뭐 심지어는 스토리도 뭐 좀 쉽게 좀 잡아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만화의 만화의 산업이 되면서 생산의 경쟁력을 가져가는 형태로 갈 거고요. 실제로 초록창에서 얼마 전에 보면은 뭐 이제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지들이 올라왔는데 거기서도 보면 AI에 대한 것들이 제일 많았어요. 네. 저희도 그거를 띵동에서 몇 번 다뤘었는데요. 이제 AI가 웹툰을 그릴 수 있다. 네. 근데 저희도 사실은 그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올렸을 때 정말 많은 유저들이 웹툰 작가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제 꿈이 웹툰 작가인데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예전에도 사실은 한 작가님이 그러니까 예전에 김성모 작가님이나 뭐 이현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화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똑같은 그림체로 여러 어시스턴트들이 작품을 많이 냈어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명의 IP 브랜드가 여러 컨텐츠가 동시에 나가는 형태였던 거죠. 이게 기술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굉장히 개인의 창작력이 극대화되는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웹툰 작가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훨씬 이 근무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네, 그러니까 생산이 늘어나면 또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켓이 커지니 사실 이제 기업화가 될 수가 있고요. 기업화가 되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 작가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어떤 작가로서의 그 아이디어도 좋고 그렇다면 메이저 작가가 돼서 자기의 IP가 나중에 마련이 되고 AI는 자기의 도구가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주간 연재가 아니라 일간 연재를 하는 세상이 언젠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AI가 그렇게 도와주면. 이게 또 웹툰은 이게 처음에 스토리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렵긴 하지만 잘 만들어지면은 해외로 언어만 바꿔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IP 사업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영어로 만들어질 경우에도 또 큰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웹툰 콘텐츠는 진짜 전망이 되게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사운드 없이 계속 볼 수 있는 컨텐츠기도 하고. 저희는 사운드 있습니다. 사실 코믹스. 네. 역시 VR, 코믹스 V. 네. VR은 사실은 사운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겠다. 네. 정말 이걸 다 이제 4D 같이 이렇게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니까. 네네. 정말 근데 최근에 사실 이제 모바일 웹툰만 봐도 계속 이렇게 음악을 넣는 작업들을 막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음악을 넣을 수 있었지만 다 뺐죠 나중에. 왜냐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네 맞아. 사실 보는 저로서도 그게 그렇게 크게 그닥 막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VR에서는 뭔가 먹먹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삐지라도 계속 나와주는 게 좋고 뭐 어떤 이런 그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물론 효과적으로 잠깐은 그 음성어를 끌고 가다가 소리를 빵 터트려줘서 극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미리 음소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출적으로는 가능하면 삐지를 다 넣으라고 저희는 가이드하고 있어요. 오, 만약에 VR 웹툰을 여름에 공포 웹툰으로 보면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와, 그 소리도 막. 그쵸, 소리가 그치. 와, 진짜 벌써부터 무섭네요. 근데 정말 공포 웹툰 매니아들은 정말 코믹스 V에서 이 VR 호러 웹툰을 만나보면 제일 재밌지 않을까. 네. 벌써 너무 아쉽게 오늘 끝나갈 시간이 됐어요. 오늘 방송이 어땠는지 소감이 궁금한데 특히 오늘 가상현실부터 웹툰까지 컨텐츠 지식을 뿜뿜 해주신 양병석 대표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웹툰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고요.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만나고 있지도 못해요. 심지어 작가님하고도 뭐 얘기도 못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웹툰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던 게 제일 좋고, 많은 분들이 웹툰을 더 좋아하셔서 웹툰의 시장이 같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웹툰 꼭 결제해서 봐주시고요. 정말 웹툰 산업의 참사랑꾼. 그렇죠. 이런 컨텐츠 생태계 되게 약간 선순환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병석 대표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정말 너무 멋있으십니다. 나노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저도 예전에는 그 컨텐츠를 이렇게 소비를 할 때 당연히 이제 무료로 보는 거를 당연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뭔가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컨텐츠 업계에 몸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컨텐츠 업계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지금 오늘 뵙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희 작가님들 많이 서포트 잘 해주시고 회사도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동안 이제 웹툰을 정말 2D로만 소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한번 코믹스 V와 함께 VR 웹툰의 세계에도 한번 빠져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9월 9일 수요일 뉴즈 앤 더 시티 마칠게요. 찐이가 작가로 수고해줬고요. 저는 뉴즈의 가연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나나였습니다. VR에 푹 빠진 양병석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굿나잇.